네, 세계 단판으로 불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약식 기자회견을 들었는데 이 기자회견, 회담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앞으로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네, 한편 정치권에선 한미 관세 협상 결과를 두고 상반된 평가를 내놨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미중 정상회담 1시간 40여 분 만에 종료가 됐습니다. 따로 기자회견은 하지 않고 조금 전에 도널드 트럼프의 약식 기자회견을 받고 시진핑 주석은 이제 경주로 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앞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히토류 수출 통제 1년 이후에 추가 관세 보류 등의 얘기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일단은 미중이 현실적인 피해가 양국에 가는 것은 좀 피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호기롭게 어떤 미국을 중심으로 한 어떤 글로벌 패권의 재편 이런 거를 좀 시동을 걸었었는데요. 그래도 역시 시장이라는 부분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고 여론이라는 것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현실적으로 계속적으로 강대강 대결을 할 때는 이 두 부분이 움직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고 현실적으로 피해를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네. 저는 예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두 지도자가 파국을 하기 위해서 여기 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국 양 정상 간의 탑다운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러면 그래서 세계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지 미중 양국이 끝까지 치킨 게임 양상으로 가면은 양쪽 다 파국이거든요. 네. 실제 대두 같은 문제를 봤을 때 미국에서 이제 아이오와나 오하이오 이런 이른바 대두 벨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 기반이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이번 대두 수출이 10%가 안 돼가지고 지금 거의 그 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중국 입장에서는 히토류 같은 경우를 이제 쥐고는 있지만 앞으로 그 미국이 100%를 관세할 경우에는 이건 도저히 불감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합의할 걸로 예상했는데 많은 것에 대한 합의보다는 필요한 부분들, 대두, 그다음에 펜타닐 같은 경우는 미국에 이제 조금 말하자면 관세를 낮추는 대신에 중국이 이건 절대적으로 미국에 유입되지 않는 우리가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러면서 양쪽 다 전략적으로 한 발씩 물러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파국을 막았다. 다만 미중 정상이 끝나고 나서 양쪽이 이제 공동 합의문 형태의 기자회견이 없다라는 거는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구속된 합의문을 갖는 것보다는 계속 앞으로 협상 이야기에 대한 지렛대로 이 부분을 또 끌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봉합은 됐지만 그렇다고 완전한 합의에 이뤘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도 20% 정도의 불가측성은 남아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경제, 기술, 안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글로벌 패권 경쟁은 될 것 같아요. 단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펜타닐이라든가 아니면 자국의 경제와 관련해서 그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피해를 서로 방어했다. 다시 말해서 휴전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좋겠습니다. 예. 그러다 보면 아마 이제 미국 언론에서 늘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할 때마다 하는 게 타코 얘기하거든요. 늘 뒤로 도망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다라고 얘기하는데 휴전한 것도 도망친 걸로 봐야 될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도망친 걸로 보기보다는 결국 전략적 약점을 중국이 아주 제대로 공략했다니까 제가 보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아팠던 점이 대두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대두 벨트는 정말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지지 기반인데 정말 제가 현지에서 날라오는 보도를 보면은 그쪽 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중간 선거에서 대단히 위험한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말하자면 고심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픈 지점을 정확하게 중국이 공략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른바 타코, 결국 나중에는 본인이 치킨이 되는 그러한 양상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이 끝나고 합의문 내지는 공동 기자회견 이걸 안 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라도 나는 타코라는 비난을 받아도
최소한 내가 여기 합의문 형태의 구성은 받지 않아서 앞으로 내가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 또 다른 지렛대를 꺼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문에 구속받지 않겠다. 트럼프 대통령 합의문보다는 SNS에 글을 올려서 오히려 본인이 주도하는 걸 굉장히 즐기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뭐 완전한 해소라기보다는 전략적 휴전에 가까운 상황이고 앞으로 미중 패권 전쟁은 사안별 이슈별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쪽으로도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미국은 농산물을 구매한다는 걸 얻었잖아요. 그럼 이제 펜타닐의 10% 인하가 중국한테는 도움이 됩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제재잖아요. 그런 수출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제재를 하면은 그런 부분의 수출이 굉장히 막히고 경제적인 뭐랄까요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은 이 수출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득을 얻은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떤 미국의 압박에 있어서도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함으로써 다른 협상적인 어떤 지렛대, 협상력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미국과의 협상에서 좀 더 우호적인 그런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저는 이득이 있는 것 같고요.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피해 이런 게 아니면 거의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미국 내의 여론이 상당히 안 좋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가는 올라가죠. 그다음에 전통적인 지지 기반이 흔들리죠. 그럼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뭐 이런 것들이 가만히 돼서 현실적인 후퇴를 했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은데 근데 그 현실적인 후퇴도 자신의 정치적인 업적을 그르치지 않는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면서 후퇴를 한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이재명 대통령은 참석 국가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다카이치 일본 신임 총리가 김해공항에 도착한 모습을 화면으로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오늘 새로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와 양자 정상회담 첫 상견례를 앞두고 있죠. 다카이치 총리가 좀 여자 아베라고 불릴 정도로 우익 성향이 강한 인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오늘 한일 정상회담의 분위기와 의제는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저는 이제 너무 큰 욕심을 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의 지금 정계의 변화를 잘 봐야 되는 게 그동안 자민당에서 총리를 선출하면 공명당과 연합을 함으로써 항상 선출했어요. 왜냐하면 자민당이 총리 선출 의석이 안 되기 때문에 공명당과 연합이 약간 중도 성향의 정당이어서 그간에 이제 말하자면 이시바 총리도 그렇고 극우 성향을 보이기가 조금 애매했는데 이번엔 일본 유신회하고 이번에 연합을 해서 다카이치 총리가 겨우 선출이 된 거예요. 일본 유신회는 일본 정당 가운데 가장 극우적 스펙트럼을 가진 극우 성향의 정당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가장 극우 성향의 정당과 연대한 다카이치 총리가 말로는 우리 한국김도 좋아하고 드라마도 좋아하고 뭐 화장품도 쓴다고 하지만 이거는 레토릭에 불과한 외교적 수사고 상황에 따라서 일본 내 여론에 따라서 가장 또 극우 성향의 길로 갈 수 있거든요. 실제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총리가 돼서는 아직 안 했지만 만일 하게 될 경우 이거는 되돌릴 수 없는 또 하나의 사안이 되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다카이치 총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이시바 총리와 쌓았던 한일에 대한 그 한일 양국 정상화에 대한 셔틀웨고를 계속 유지 존속시켜 나가는 정도. 그다음에 만일 다카이치 총리가 그런 우경화의 행보를 디뎠을 때 우리는 플랜 B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외교 채널을 하나보다는 다층화시키는 게 필요해서 조금 약간 유형을 분산시키는 그런 전략도 우리는 지금 준비해 나와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첫 술에 배부르리라는 생각보다는 그동안 쌓아왔던 우정들을 계속 유지 존속시키되 서로 양국 간에 이견이 없는 일반 연성화된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만 자꾸 좀 합의를 함으로써 조금 더 신뢰와 진전을 해 나가는 것도 이게 저는 이 대통령과 그 다카이치 총리의 첫 대면에서 우리가 풀어야 할 그런 스탠스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가벼운 얘기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분위기를 부드럽게 가져갔으면 좋겠다.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이 정치인들은요 자기 이익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두 정상이 가지고 있는 국제적인 정치 환경을 볼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자국 내에서의 정치적인 이익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카이치 총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환경은 어떤 건가요? 미중 글로벌 패권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미중이 지금 강하게 부닥치면은 이런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선택지가 굉장히 좁아지잖아요. 근데 미중이 만나서 휴전을 하면은
이 다른 나라들은 외교적인 어떤 움직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리는 거예요. 이런 공간에서 미래의 전략적 선택지를 넓힐 수 있는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할 수 있는 어떤 네트워크의 다변화, 그리고 공조할 수 있는 국가의 확대, 이런 걸 위해서 노력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이 말씀을 잘 해주신 것처럼 국내 정치 기반이 굉장히 다카이치 총리가 약하다는 겁니다. 이런 약한 것 속에서 정치를 해나가려면 우리가 이재명, 이시바 레거시가 있잖아요. 그 레거시가 뭡니까?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그 미국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의 공조의 어떤 환경을 마련하고 네. 그다음에 과거를 풀어가는 것이 미래의 협력을 통해서 가까워지는 이런 모습 속에서 풀어가자라는 쪽으로 환경을 조성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저는 기조를 이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거를 중심으로 논의를 해서 어떤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양국의 협력 발전 전략을 마련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 어제 있었던 이제 한미 관세 협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500억 달러 투자 중에서 2,000억 달러는 현금으로 투자하되 최대 연간 200억 달러씩 10년간 나눠서 투자하겠다. 또 원리금 횟수까지는 5대5 배분하겠다라는 내용이 가장 큰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를 듣겠습니다. 저는 뭐 우리 입장에서는 아주 선방한 그런 저는 협상 결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입장에서 선방이긴 한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득을 얻은 게 아니라 출혈을 좀 최소화했던 그런 이제 상황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사실 미국의 요구가 너무 부당했고 너무 이제 무리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 정도 선에서 막은 것만 해도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특히나 이제 우리 외환 보이고 상황에 따라서 이제 200억 불 이하로 계속 지출하다가 그 다음에 무슨 상황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약간 보험 조항을 넣는 거, 그때 가서 다시 논해보자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거, 아주 좋았던 전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걸 주도했던 김정근 장관에 대해서 터프 네고네이터라고 아주 트럼프 대통령이 칭찬했다는 거는 그만큼 집요하게 우리가 24차례의 장관급 회담을 통해서 요구를 한 거죠. 우리 국내 정치 상황도 이렇게 어려우니까 정말 우리 입장을 이해해줘야 한다는 게 이제 설득력 있게 먹혔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걸 자화자찬할 때는 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출혈은 최소화시켰지만 정말 이제까지 우리가 앞으로 국제 시장의 질서가 그동안 우리는 자유무역 시장에서 우리는 성장해 왔는데 그렇죠. 이제는 미국이 보호무역 시장으로 완전히 전환해 버렸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이번 일회성으로 그칠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강훈식 비서실장이 얘기했지만 앞으로 한국과 미국과의 통상 관계는 뉴 노멀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의 시대로 접어들어서 이번에 합의됐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동안 우리 기업들은 사실 미국에 무관세로 거의 물건을 수출했는데 이번에 이제 15%를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EU에 비해서 우리도 뭐 그 정도는 적정하다 얘기하지만 실제 우리 제조업의 비율의 이윤 비율이 5에서 10%라는 걸 감안하면 이 15%의 관세는 대단히 치명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걸 피하기 위해서 그럼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그러면 미국 현지에 공장을 두겠다 했을 때 국내 제조업 생태계는 어떻게 될 것인지.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우리가 환율을 지금 놓고 200억 불 얘기하는데 환율이 극도로 요동칠 때 200억 불과는 또 다른 얘기가 다 다르거든요. 그럴 때 그럼 우리의 대비책은 어떠해야 되는지, 이런 말하자면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일종의 보완책들을 우리 정부가 잘한 건, 그러니까 이번 협상은 최대치로 한 건 잘한 거지만 그 이면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얼만큼 더 정말 그 유동성 있는 정책들을 정말 대처해 놓느냐, 이런 부분들이 저는 앞으로 이제 이번에 이재명 정부의 통상 외교에 대한 앞으로의 지속 가능성들을 좀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금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미 관세 협상에 타결된 내용에 대한 평가. 기본적으로 지금의 트럼프라는 현실이 우리에게는 가장 힘든 부분이거든요. 이 트럼프라는 현실 속에서 굉장히 현실적으로 잘했다, 선방했다, 그리고 굉장히 실용적으로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 당장 정해진 것 같지만 또 안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200억 달러도 그 이익이 있는 곳에 쓰게 했고요. 네. 그다음에 최대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여지를 어느 정도 투자할지도 확정을 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시간을 굉장히 이렇게 끌면서 협상을 앞으로도 더 해나갈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다. 그런 사이에 또 트럼프 대통령의 정권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유연한 대처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고요. 네. 이 공간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축구에서 빈 공간을 치고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이 대통령의 순발력이 굉장히 돋보인 것이 이 빈 공간, 안보 국방에 있어서의
그 순발력을 발휘해서 우리의 어떤 수건을 해결하는 그런 걸 했잖아요. 마치 손흥민 선수가 막 이렇게 빈 공간으로 탁 들어가서 뭐 득점으로 연결을 하듯이 이런 것을 보여줬다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좀 인상 깊은 협상 뭐랄까 능력을 보여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서 선방했다, 뭐 잘한 협상이다 이렇게는 두 분 평론가께서 좀 의견이 일치하시는데 그런데 이 관세 협상 하루 만에 합의 하루 만에 지금 미국 측은 또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상무장관이 반도체 관세가 이번 협정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한국이 시장을 100% 개방할 거다 이렇게 밝힌 건데 이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설명과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종이에 딱 써서 합의문을 쓰기 전까지는요. 항상 정치적인 공간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정치적인 공간에서는 자신들의 또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레토릭을 계속 말하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협상이 완전히 사인되기 전까지 진행되는 상황으로 보면 되지 하나하나에 너무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당장 닥쳐올 어떤 현실적인 피해들을 지금 잘 막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 제가 미중이 이제 선택지를 열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많은 국가들과 협력을 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공간도 더 많이 열렸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일본과도 그렇고 많은 국가들과 또 공조를 통해서 우리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좀 찾아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한국이 시장을 100% 개방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어떤 시장인지는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는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 이제 미국의 노림수예요. 제가 보기에 러트닉 장관은 이번에 이제 한국이 합의했지만 앞으로 계속 농산물 시장과 반도체 시장을 미국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이제 지렛대로 삼기 위해서 모호하게 이렇게 표현한 거죠. 물론 이제 팩트 시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뭐 조약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슬쩍 흘리고 우리가 이제 반박하는 과정을 통해서 일종의 충격 완화요법. 그러니까 자꾸만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그 미국이 꺼내놓음으로써 나중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유리하게 돌파하려는 협상 전략으로 봐야죠. 근데 우리는 단호히 거부했잖아요. 그런 예, 일도 없었고 예. 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미국은 농산물 개방을 미국 국민들이 굉장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국내 정치적인 그 요소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했어라고 하는 이제 정도의 미국 자국용 이제 메시지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제 이 우리가 농산물 개방이라든가 반도체에 관련한 것들은 우리의 국민 정서와도 부합될 뿐만 아니라 매우 민감한 정치적인 휘발성이 높은 사안이기 때문에 합의가 됐다 그러면 굉장히 이건 정권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거라서 그럴 사안이 온다면 미리 아마 완충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미국이 국내용으로 한국과 협상을 했지만 앞으로 우리가 더 반도체라든가 농산물 시장 열어갈 수 있다는 여지를 미국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쇼잉 메시지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네, 뭐 구윤철 부총리가 오늘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에서 아마 이 자유무역 협정 FTA 한미 FTA에서 99% 개방됐다는 이야기를 아마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이제 대답을 한 걸 보면 물론 합의문이 나와야 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앞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빈틈을 잘 노리고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문제는 이 요청에 대해서 뭐 바로 화답을 했어요. 만들어줘. 네. 승인했다. 그리고 또 미국에서 만들자.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죠.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트럼프가 굉장히 즉흥적이잖아요. 그리고 보수적이에요. 근데 미국의 공화당 보수주의자들은요, 고립주의가 전통적인 그 하나의 이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우리 자원을 가지고 해외의 국가들을 위해서 뭐 어떤 리더나 경찰 역할을 해주면서 우리 자원을 써? 그럴 필요가 없어.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면 돼. 이게 보수주의자 공화당의 대표적인 이념인데 그런 사람에게 즉자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던짐으로써 답을 얻어냈다. 굉장히 순발력이 저는 돋보였다고 보고요. 이거를 만약에 뭐 국방, 외교, 안보, 전략 참모들하고 논의하는 속에서 만약에 같이 앉아가지고 했다면 아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치고 들어와가지고 그거는 뭐 안 된다는 둥 이런 제약이 있다는 둥 이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인 어떤 이런 성향 같은 걸 잘 활용한 전술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예. 네, 핵추진 잠수함의 건조의 승인.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좀 영민한 전략을 썼다고 봐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성격을 잘 활용해서 1대1 담판식의 이런 얘기. 근데 사실은
정상이 이렇게 구체적인 디테일 의제를 그 정말 모두 발언식으로 꺼내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일부러 꺼낸 거예요. 네. 일부러 꺼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분 좋은 타결도 있었고 우리 한국을 위해서 이거 해달라 그러면서 이게 우리를 위한 게 아니다. 당신들의 미군 전력을 우리가 오히려 대신하는 거다. 정찰 전력을. 그러니까 우리가 잠수함이라는 걸 군사 작전 용어에서는 이렇게 봅니다. 보이지 않는 주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대칭 전력으로 매우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이게 숨어있는 주먹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유효한 타격 포인트인데 우린 지금 디젤을 쓰고 있다 보니까 자막 능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작전 능력뿐만 아니라 하루에 2번씩 물 위로 올라와야 되니까 노출 빈도도 높아져서 상대국이 관찰하기가 쉬워요. 근데 이게 핵 모터만 되면 이게 핵 탄두를 싣는다는 게 아니거든요. 연료와 이 운용을 그냥 핵 연료로 하겠다는 건데 우라늄의 90도 아니고 20%만 농축한 걸 쓰면 돼요. 그러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미군이 운용해야 될 전략 잠수함을 우리가 운용하면서 부담도 덜어주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 와중에 원자력 협정 개정이라든가 미국의 약간 도움을 이끌어내면서 앞으로 이런 또 다른 원자력 이슈가 나왔을 때 우리 쪽에 좀 유리했던 레버리지로 갈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상당 부분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도 좋지만 당신도 좋은 일이다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 오케이. 그러면 우리 우리 국내에 있는 그 필라델피아에 있는 조선소 회사자 그 한화가 만드는 거잖아요. 결국 미국 땅에서 우리 기술로 이제 말하자면 핵잠을 만드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서로 윈윈인데 아주 절묘한 타이밍에 잘 꺼내서 이 부분은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굉장히 우리 군사적으로 필요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전략적인 유효성은 상당 부분 칭찬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핵 잠수함 연료 공급을 요청을 하면서 북한과 중국을 직접적으로 거론을 했단 말이죠. 이게 대통령실이 특정 국가의 잠수함을 지칭한 게 아니다. 북쪽 중국 방향에 우리 해역 인근에서 출몰하는 잠수함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진화를 했는데 오늘 이제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하는데 이제 이에 대한 입장을 좀 밝힐지 네. 이런 얘기가 또 한중 정상회담에서 또 의제가 되겠습니까? 근데 요거는 조금 제가 보기에도 즉흥적인 발언이 중국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빼주는 게 좀 맞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정상이 당장 오늘에 오는데 그걸 하루 전에 그 미국 대통령 앞에서 우리가 중국도 견제해야 될 세력입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는 다름이 없잖아요. 외교에서는 모호성이 필요한데 아마 북한까지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거는 저도 봤지만 중국을 꺼내든 건 아마 순간적으로 아마 이 대통령이 미국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조금 더 나가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예. 시진핑 주석이 오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면 별 문제가 안 됐을 텐데 당장 이제 오늘 왔기 때문에 예. 앞으로 그러면 토요일 날 있을 한중 정상회담에서 혹시라도 이게 약간 좀 부정적 영향을 발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지만 우리 참모들이 빨리 진화에 나섰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얘기였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국의 모든 이야기를 이제 한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중국 측이 굳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어찌되었든 지금 그나마 11년 만에 겨우 이제 한중 정상도 다시 만나서 뭔가 도모를 하는데 이게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는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네. 저는 이 부분은 미국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조금 더 진전되고 구체적인 입장을 꺼내들어야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으니까 꺼내든 건데 앞으로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외교 수사적 부분에서는 조금 더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중국 측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저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 삼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중국이 북핵을 갖는 과정에서 무슨 얘기 한 적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러면서 한국에 대해서는 주권 국가가 자신의 국방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이게 또 타국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 억지력의 강화, 자신의 어떤 안보, 국방의 강화, 뭐 이런 안전의 강화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크게 문제 삼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지만 기분은 좋지 않겠죠. 그렇지만 그 기분 좋지 않은 걸 가지고 우리의 이익이 크다면 우리가 코스트 베네핏이라는 게 있잖아요. 비용이 없이 이익을 얻을 수 있나요? 사실은 이 정도 비용을 지출해서 이렇게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그 비용을 지출하는 게 훨씬 저는 맞다고 보고 트럼프 앞에서 중국 억지와 관련된 얘기를 안 했다면 이렇게 큰 선물을 우리에게 줬을까요? 호주에게도 이것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지지부진하게 거의 지금 해주고 있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미국으로서는 큰 선물을 우리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큰 이익을 위해서 이 정도의 코스트는 당연히 지불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게 그냥 단순히 기분이 좀 나쁠 정도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다른 부분으로 좀 또 우리가 이제 지도자들의 성향을
잘 분석해가지고 지금 공략을 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또 개인적으로 또 공략을 또 잘할 수 있는 전략들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수영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